지난 12일 미국 백악관은 2022년도 국가안보전략 NSS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정책의 이정표라고도 할 수 있는 해당 보고서는 중국을 가장 결정적인 위협으로, 러시아를 가장 긴급한 위협으로 규정했는데요. 한편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역사적인 3연임을 사실상 확정지으며 제20차 당대회의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보이는 논평 시간에는 전재성 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 겸 서울대학교 교수를 모시고 이를 바탕으로 한 미중 전략 경쟁의 항방과 한국 외교의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미중 관계를 볼 때 중요한 것은 먼저 세계 질서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 전략 경쟁을 펴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세계 질서를 규정하는 여러 변수들 중에서 미중 양국 간의 전략 경쟁 말고도 보다 더 거시적인 질서의 흐름이 있는데요. 대략 1991년 12월에 소련이 붕괴된 이후로 탈냉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약 30년간의 탈냉전기 기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자유진영이 그간 단급체제 하에서 이끌어왔던 세계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동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자유주의 질서의 기본인 법의 지배, 국제법의 준수, 다자주의 조약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어기고 일으킨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미 탈냉전 세계 질서의 변화의 요소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런 변화를 하나의 사건으로 응집한 그런 변화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미중 전략 경쟁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질서의 변화가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복합 거시이행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탈냉전 30년은 우리가 미국의 단급 체제였기 때문에 미국의 리더십 하에서 굉장히 질서 정연한 세계 질서가 이루어졌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30년 동안 세 번의 위기가 10년을 주기로 등장했었습니다. 첫 번은 다 아는 것처럼 9.11 테러고요. 두 번째는 2008년 경제 위기, 그리고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 위기입니다. 이 세 개의 위기의 가장 큰 희생자는 세 번 다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 역사상 다른 패권에 비해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국을 다른 패권과 비교하면 굉장히 강력한 패권이었지만 세계 구조의 변화에 대한 행위자로서 비교를 해보면 이론적으로는 이제 구조에 대한 행위자의 역량이랄까요. 그렇게 보면 미국의 패권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게 요즘에 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9.11 테러는 냉전기에 억눌려져 있던 제3세계 글로벌 사우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라이즈 오브 더 웨스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3세계 국가들이 냉전기 때 미소의 초강대국 경쟁 때문에 미리 제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아주 폭력적인 형태로 제기가 됐고 그 대상이 미국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그동안에 해결하지 못했던 세계 질서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게 되었고 그 이후에 세계적인 반테러 전쟁이 그렇게 성공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미중의 각축이 벌어지긴 하겠지만 이런 3세계의 주권에 대한 요구 또 그동안의 강대국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더 심각한데 그것은 2008년 경제 위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결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버드 경제학자인 그 데니 로드길이라는 분이 말한 세계의 삼중 딜레마라는 개념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높은 수준의 지구화, 그리고 국가의 주권, 또 국내의 민주주의 이 세 개 간에는 모순 관계가 있다. 우리는 그 세 개를 다 가질 수는 없다. 이런 트라일레마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 그런 세계화에 대한 국가의 주권이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런 약화된 주권이 보호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거나 포기해서라도 자신의 권익을 지켜야 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흐름에 섞이게 되었는데 로드리게 해법은 세계화를 관리해가면서 국가 주권과 민주주의를 다시 정비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민주주의의 역행 또는 포퓰리즘이나
우익 민주주의의 등장, 그리고 국가 주권은 또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회복하기 위한 각자 도생에 특히 강대국 중심의 자국 민족주의, 그리고 세계화는 반세계화, 결국 세계를 다 놓친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셋을 어떻게 되돌리느냐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코로나 위기는 우리가 세계화 속에서 자연을 인간의 이익 중심으로 착취하고 활용한 보다 더 거시적인 변화의 극단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사건이죠. 요즘에 인류세의 위기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산업화 시대에 우리의 자연에 대한 자세가 지금 구조적으로 계속 이어져 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강대국 경제인데요. 미중 간의 경쟁이 물론 중요한 사안이기는 하고요. 특히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를 보면 1990년대 중반부터 유럽에서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유럽 국가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안보 질서를 만드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도 아시아와 지구적으로 이런 안보 질서를 잘 만들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절점에 와 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지난 30년으로부터 새로운 질서로의 이행인데 그중에 미중 경쟁은 하나의 변수이고 우리는 이제 국제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보다 거시적인 변수를 같이 봐가면서 미중 경쟁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이 20차 전당대회를 했고요. 시진핑 주석이 기존의 모든 리더십 승계에 대한 규범을 어기고 세 번째 연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미국은 그간 바이든 정부가 여러 전략 문서를 냈지만 이번 달 들어서 백악관이 내는 국가안보 전략서를 내서 그간 바이든 정부가 추구해왔던 여러 가지 외교 안보 전략을 통틀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었고요.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주장하고 있는 바는 일국 패권의 불가능성입니다. 그건 앞서 세계 질서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두 국가 중에 어느 국가가 이긴다 하더라도 그 국가가 패권이 되기는 어렵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패권은 능력 면에서도 다른 국가를 압도하는 힘을 가져야 되기도 하지만 국제 질서가 요구하는 굉장히 많은 국제적인 공공재들을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패권이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할 뿐만 아니고 국제 질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굉장한 능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안보의 제어라든지 또는 국제 경제에서의 개방적인 국제 정치 경제를 이룩할 수 있는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포함한 여러 가지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미국, 중국 어느 쪽의 잘못이 아니고 지금의 국제 정치는 그만큼 굉장히 복잡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느 한 나라가 이런 지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근데 미국과 중국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강대국 정치의 관성 때문에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이기면 앞으로 패권 국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막상 이기고 나서도 패권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곧 깨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국제 정치가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인데요. 미국은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그 이전에 트럼프 정부도 그렇고 자유주의 패권을 부활하는 목적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이번에 20차 당대회에서 여러 가지 처방을 내놓았지만 그 핵심은 이념적으로는 마르크스주의적인 민족주의, 그리고 미국식으로 말하면 다시 중국을 위대하게라는 중화몽을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시진핑 3년임은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 정부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적인 공공재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또는 다른 국가들을 설득할 수 있는 리더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자국 중심의 패권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두 나라 모두 앞서 우리가 봤던 30년간의 국제 질서의 흐름, 거기서 불어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자국 스스로 이겨내는 데는 굉장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공급망 재편이라든지 또 안보 체제의 변화, 중산층 회복, 여러 가지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것을 미중 경쟁의 문제로 또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이나
미국에 대한 도전의 탓으로 돌리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이전 30년 동안 구조가 안겨준 굉장히 큰 도전이라는 점이죠. 중국은 더 그러합니다. 중국은 발전을 하는 도상의 개도국으로서 또는 중진국으로서 가지는 여러 가지 부담 또는 과제와 함께 지난 30년간의 구조적인 위기를 또 동시에 감당해야 되는, 따라서 두 나라 모두 이 지난 30년간의 구조가 주는 압박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이제 미중 서로 간의 경쟁의 탓으로 돌리고, 또 그것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국내 자원을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고 리더십으로서는 뭐 시간도 벌고 또 국민들의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중 모두 앞으로도 그런 거대한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미중 싸움은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누가 덜 취약하냐, 누가 덜 손해를 보느냐 하는 미중 간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미중의 싸움을 보는 이제 제3세력 국가로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경쟁이 조금 더 생산적이고, 미중 스스로가 위기를 극복하면서 협력적인 리더십의 어떤 연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촉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외교안보 과제는 굉장히 엄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국가안보전략서에서 앞으로 10년이 결정적 10년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decisive decade 그런 표현을 써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지난번 우리 EAI 하영선 이사장님의 표현에서도 나왔듯이 역사가 변곡점에 있다라는 표현을 바이든 정부가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진핑 주석도 앞으로 5년이 관건적 시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2020년대 전반을 통해서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은 굉장히 엄중하고 격렬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미중의 경쟁이 정말로 생산적일까 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에게 달려 있는 커다란 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미중 간의 전략 경쟁뿐만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한국이 추구해야 될 여러 가지 외교안보 과제가 있겠지만, 미중 경쟁에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키워드는 지금 우리가 규칙 기반 질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자유주의 규칙 기반 질서를 얘기하고요. 중국은 규칙 기반 질서를 얘기를 같이 하면서 미국 중심의 패권적 질서에 반대하는 다극주의죠. 또는 때로는 이제 중국 특색의 규범과 규칙 기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돼요. 이게 힘에 의한 질서가 아니고 모든 강대국들이 진심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강력 정치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서라도 규칙과 규범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직은 규칙 기반 질서에 기대서 세계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미중 간의 경쟁도 그런 규칙 기반 질서 속에 규칙 기반 경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규칙에 기반해서 경쟁을 하다 보면 두 나라가 규칙을 포기하고 마구잡이로 군사력이나 강제력에 의한 경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서태평양이나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미중의 경쟁이 주요 취약 지점, 우리가 네 개의 플래시 포인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군사 충돌로 화할 경우에 한국도 굉장히 커다란 어려움에 처하고요. 많은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중의 군사 충돌에서 커다란 손해를 볼 텐데, 그 손해는 지금 추상적으로 얘기하지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가 될 것입니다. 국제정치가 점차 여러 국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그런 제도적인 흐름 속에 있다고 한다면, 미중도 아시아에서 군사 충돌을 고려할 때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규칙 기반 경쟁의 핵심은 두 나라의 군사 충돌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작년 이제 11월 15일에 미중 간의 화상 정상회담에서도 가드레일이라는 용어를 미국이 사용했고, 중국도 그 상호 존중의 정신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략적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규칙에 기반한 경쟁을 하자라는 쪽으로 여러 국가와 국제사회가 독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외교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
외교를 하려면 결국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군사적 충돌을 막는 방법인데요. 규칙 기반 경쟁을 강조할 수 있다면 그런 결론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은 경쟁 기반 규칙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말이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미중 간의 경쟁이 조금 더 생산적이어서 두 나라의 경쟁으로 보다 나은 규범과 규칙이 생산될 수 있다면 경쟁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미국은 본격적으로 중국을 경쟁국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능력과 의도를 갖춘 유일한 경쟁국이 중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중국은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이념적으로 또는 그 정책의 표어로는 경쟁을 하지 말고 상호 존중하자고 이야기를 물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규칙에 기반해서 타협과 협의 속에 이루어진다면 그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국제사회의 규칙과 규범이 생산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신기술의 발전이라든지 또 환경, 보건 문제, 우리가 아직 규칙을 만들지 못한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새로운 규칙을 제정해 가려면 단극 체제에서 어느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규칙을 정하는 것보다는 강대국들끼리 경쟁하고 또 그 과정에서 세를 불리기 위해서 자신 중심의 연대를 만들고 그 연대 속에서 중견국이나 약소국이 목소리를 같이 낼 수 있을 때 그럴 때 보다 더 포용적이고 반영적인 그런 국제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입장에서 앞으로 10년은 굉장히 어렵고 미중 간의 충돌 속에서 국가 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10년이 되겠지만 그건 그거대로 또 단기적인 차원에서의 여러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 그거보다는 좀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말씀이고 20년대를 넘어서의 한국의 외교를 고려한 시각이 지금 필요할 때다. 근데 앞서 10년이나 또는 5년을 보는 강대국의 시간 지평과는 달리 과연 우리의 외교가 5년 앞 또는 10년 앞을 내다보는 시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굉장히 철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우리도 국내 정치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도 똑같이 세계 구조의 여러 문제, 요즘엔 주로 경제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북한의 군사적인 도전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단기적인 문제에 매몰되면 미중 경쟁이나 또는 세계 질서에서 오는 여러 도전을 개척해 나가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도 좀 긴 시간 지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인프라 또 외교 전략 문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